시작입니까? 아, 좋아요. 예, 드디어 이제 제2편 들어왔어요. 행정작용법, 벌써 한 2주 좀 지났는데,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급하게는 아니고, 노력해서 달려왔는데, 2편이 행정작용법인데요. 재미나는 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행정법 총론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행정작용법 총론이거든요. 근데 왜 2편의 제목이 또 행정작용법이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이제 국이나 과에 근무를 하시게 돼요. 그죠? 그럼 만약에 운영지원국이 있다. 그럼 운영지원국에서 여러 과가 있겠죠. 그죠? 여러 과가 있을 때 그 과 중에서 1번 그 수석과가 어느 과겠어요? 운영지원과예요. 이름이 같은 게 제일 센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이조 시대 때 뭐 전당직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조 전당직을 두고 싸웠다. 그런 얘기인데, 이조 전당에 해당되는 그런 직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법무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법무부에 법무과장이 세요. 법무국장이 이거 1번이에요. 되게 센 거야. 그렇듯이 이름이 같은 것들이 센 건데, 이거는 행정작용법 오브 행정작용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행정작용법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쓰일 때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조금 있다가 권리와 의무의 발생에 직접적인 근거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요 2편은 실체법이라는 말로도 쓰여요. 왜냐하면 3편에 의무 이행 확보 수단, 즉 강제 징수 절차, 강제 집행 절차거든요. 절차법이고, 또 4편에 가서 권리 구제 절차, 즉 행정 소송 절차나 행정 심판을 하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3편은 발생된 의무를 구체화시키는 절차에 관한 법이고, 4편은 발생된 권리를 구체화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절차법이지만은 이거는 실체법이란 말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말할 때 딱 정해지고 학문적으로 논해지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문제의 답은 아닌데 문제를 설명하는 설문에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2편 행정작용법 들어갔을 때 총설이 있어요. 총설이 있는데 행정이 나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총설은 진짜 총설이에요. 이 총설은 그야말로 뭐 소설로 치면은 처음에 등장인물 소개 비슷한 그런 정도예요. 근데 이거 대부분의 내용은 내가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언제 설명됐냐면 바로 앞에 강의에서, 즉 46강에서 설명을 다 46강이 아니고 44강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공법행위 할 때 전체적인 성격을 말씀드렸고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 공법행위에서 핵심되는 내용은 행정 주체의 공법행위에서 핵심되는 내용은 권력적 공법행위인데, 권력적 공법적 효과가 일반 추상적인 규범의 형식으로 발동되는 것을 행정입법, 개별 구체적인 처분의 형식으로 발동되는 것을 행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주요한 행위형식이었고, 근대에는 거의 대부분이고 지금도 가장 중요한 행위형식이기 때문에 주요 행위형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는 전통적인 행위형식이고 그 밖에 새로운 행위형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공법상 계약이다 또는 행정지도다 하는 과거에 없었거나 또는 있어도 부박적으로 조명이 안 되던 것들이 새로 조명되고 있는 건데,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내용들 이제 공부하게 되고요. 총설은 이제 좀 이따가 바로 건너뛸 거예요. 건너뛰게 되고요. 총설 내용 들어가 볼까요? 총설 들어가게 되면 총설 나오는데, 그 왼쪽에는 보면 이제 그 글이 있습니다. 총설 왼쪽에 201페이지 왼쪽 200페이지 부분에 이자크 펄만,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 오셨던 분입니다. 피아니스트죠. 장애가 있는 분인데 대단한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지만은 피아니스트로 먹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을 오늘날 이렇게 하면 뭐냐, 오로지 하나 뭐냐, 연습밖에 없다. 연습이 제일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평생의 자산입니다. 행정법 공부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 보면요, 제일 정말로 보면요, 여러분들 여러 사람들밖에 안 만나잖아요. 그죠? 저는 학생들 다양하게 많이 만나거든요. 한 5년 동안 사람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서울이고 뭐 지방이고 학생들 보면 서울에서 명문대학도 있고 또 지방에서도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않는 과도 있고 이래요. 처음에는 약간 선입견 생겨요. 뭐 그래도 좋은 대학에 뭐 서울대학교 경영과다 이러면 공부 잘하겠구나 이런 선입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뭐 충남 그것도 군 단위의 산일 대학이 있어요. 근데 서울 학생인데 이제 끝까지 내려갔다. 그럼 이 녀석 공부 좀 덜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얘는 좀 공부가 좀 약간 좀 능력이 좀 부족한가 하는 그런 잘못된 편견을 가진 적이 있어요. 한 20년 전에는요. 근데 살아가면서 이제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겪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똑같다는 걸 알게 돼요. 차이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아는데,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전에 얘기한 그 학생, 지금 제 방금 전에 또 다른 전화 온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도 지금 이번에 사무관 올라가는데 7급 합격했거든요. 그 학생도 뭐 아까 전에 정말로 뭐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대학을 졸업하셨어요. 예, 근데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똑똑해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학력에 의해 가지고 스펙으로 지금 학생을 뽑는 거, 이번 얼마 전에 안철수도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그거 100% 공감해요. 진짜 그거 옳지 않은 방식이에요. 스펙으로 뽑는 건 오로지 뭐냐, 집안에 돈 있는 아이들을 돈으로 차별하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방법이에요. 나쁜 놈들이죠. 사실은 옳지 않은데 그렇죠. 옳지 않아요. 근데 하나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라든지 이렇게 좀 공부를 좀 잘했던 학생들은 보면요, 연습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반복하고 연습한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좀 그렇지 않았던 학생들 중에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부는요, 연습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막 이해만 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연습하고 이해를 하고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하고 그 내용을 노트를 암기를 하는 것만 되면 다 된 줄 알아요. 아니고 연습해야 돼요. 이게 뭐까 그야말로 길이 날 정도로 잘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대충 겁먹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렇게 안 해도 합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살면서 그거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요. 총설 들어갈게요. 행정적용법에 의 나오죠. 행정적용법이에요. 내용은 적용법이에요. 발전은 현대 들어와가지고 복리행정이 생기면서 행정의 과제가 증가하게 되고 수단도 다양하게 된다. 그래서 뭐 행정계획이니 공법상 계약이니 하는 다양한 형식들이 인정되게 되었다. 끝이고요. 분류 나오죠. 분류인데 법적행위와 사실행위 들어봤죠, 그죠? 제가 아까 전에 이거는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전체적인 체계를 잡아드렸어요, 그죠? 그것도 개념을 만드는 방법들인데,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면 법률행위, 그렇지 않으면 사실행위. 근데 그 중에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면 공법행위, 그렇지 않을 때는 사후적 효과의 발생은 사후행위. 그 다음에 이제 의사작용과 물리작용 나오는데요. 인간의 정신작용, 즉 의사표시 같은 걸 의사작용이라고 그러고요. 불도자로 물건을 때려 부시거나 또는 낫을 저고 다니면서 현수막을 철거하는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현상의 변화를 가져오죠. 이런 말을 할 때는 실력의 행사란 말도 써요. 그래서 그런 말이고, 아까 전에 일반 추상적인 규모를, 일방적 행정과 쌍방적 행정이 말씀드렸어, 그죠? 이건 한 번 더 또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행정이 들어가면서. 일반 추상적 교육과 개별 구체적 교육인데,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규범의 형식하고 개별 구체적인 교육인 처분의 형식 말씀드렸고요. 아직 말씀 안 드린 건 뭐냐면 사람에 대한 처분도 있고 물건에 대한 처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에 대한 거 의사면허를 내줬다. 의사면허 같은 거 있죠. 이거는 뭐냐면 사람에 대한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의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물적 행정이, 내물적 행정이 같은 것도 있는데 물건에 대한 것도 있죠. 근데 사실 정확하게는 물건을 보고 행정이라는 것인데 건축허가 같은 것들을 대물적 행정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작용 형식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잘 알겠지만 아까 전에
행정 입법, 행정행위, 공법상 계약 같은 지금 2편 행정자강법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제목이 다 뭐냐? 행위 형식이에요. 이게 행정부가 있잖아요.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그 목적이잖아요. 그럼 수단이 바로 형식이에요. 수단으로 쓸 때 법적 효과를 사용하는 방식,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적 효과를 가지고 하는 수단도 있고 법적 효과가 아닌 수단도 있잖아요. 그걸 보고 법률행위, 사실행위 나누는 거고요. 법적 효과인데 공법적 수단 사용하면 공법행위, 사법적 수단 사법행위인데 공법행위 형식이고 사법행위 형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형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형식이에요, 지금. 제가 제목 다는 게 다 형식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권력적이고 공법적 행위 형식 중에서 개별 구체적인 형태로 효력이 발생하는 형태를 행정행위예요. 그래서 행정이 하나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형식은 그냥 전통적인 행위 형식이고 이건 새로운 행위 형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행위다. 행정입법이라는 것이 다 뭐냐?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수단이고 또 하나의 형식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형식이 된다. 그리고 주체형 분류했어요. 행정 주체의 행정 이한 공법이 있고 사인에 의한 공법이 있고 수단이 권력적인 것도 있고 비권력적인 것도 있죠. 또 그러한 행정 행위의 방향이 대외적으로 국민에 대한 것도 있고 내부의 공무원에 대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설명드렸어, 그죠? 언제 특별 권력 관계할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또 좀 이따 또 나와요. 지금 바로 들어갈 때 법규 명령할 때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반복돼요, 사실은. 예, 그런 내용인데 총선은 다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2장 들어가게 되면 이제 행정입법, 행정행위, 그 밖에 적용이 되는데 행정입법과 행정행위를 중요시하는 분은 여기 시험에서 많이 나올 때는 요거 좀 약간 적게 나오고 또 요거 중요시하는 분들은 요거 좀 적게 나오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과거에는요 강론을 통틀어서 제가 기출문제집을 만들었을 때 문제를 다 모아보니까 행정행위만 35%를 차지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보단 좀 적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체적인 이론의 문제의 경향이 4편에서 한 50%가 출제되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위축됐지만은 여전히 그 중요성이 남아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들어갔을 때 행정입법을 이제 먼저 공부하게 되죠. 총선은 다 끝났습니다. 그죠? 이건 다 이야기 방 끝났고 행정입법 들어갔는데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이제 4계절로 나눠서 보통은 교과서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첫째로 뭐냐? 개설이 있고요. 행정부가 지정한 법 중에서 법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법규명령, 법규성이 없는 것을 행정규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도 당연히 상위법률, 즉 법률우회 원칙이 적용돼가지고 헌법에 합치되어야 되고 법률도 합치되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통제가 필요할 겁니다. 그죠? 그 통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의 선생님들은 이런 정리를 하실 때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아요. 맞지만은 공무원 시험 강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규 명령에 대한 통제하고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를 같이 섞어서 이야기해버리면 꼭 그렇다는 부분도 없지만 대체로 학생들이 헷갈려버려요. 섞여서. 그래서 이제 저는 강의 방식으로 이 통제를 나눠가지고 법규 명령에 대한 통제,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를 나눠가지고 요거 이야기할 때 같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한 장이 있긴 있지만 이건 포함이고 이거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세 가지를 설명하게 되는데 처음에 개설, 즉 행정입법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냐? 법규 명령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행정규칙 이런 식으로 들어갈게요. 이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여드리고 또 사실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항목별로 또 세부적인 설명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반복할 거니까 편안하게 좀 들어주시고 완전하게 소화해주면 제일 좋겠다. 개설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즉 행정입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는 거예요. 행정입법이 뭐냐 하는 이런 얘기거든요. 자, 한번 봐봐요. 제가 있잖아요. 사람이 유치해서가, 유치하긴 유치하죠. 근데 강의는 그렇게 안 하는 셈인데요. 행정입법이 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아무 내용 아니에요. 자, 이게 단순합니다. 머리 복잡하게 굴리면 안 돼요. 행정법은 진짜 단순 무식한 학문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 안에 다 있어. 다 있으니까 빙빙 돌리는 거 없어. 속마음 따로 있고 바깥마음 따로 있는 건 전혀 없고 있는 그대로야. 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힘드는 게 사회생활 하잖아요. 그거 모른다고 얘기할 때 나는 찍찍 얘기하거든요. 근데 항상 뭐냐면
그 의도가 딴 데 있다는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번에 얼마 전에 안철수 얘기 들으면서 나도 공감했어. 나는 직접적으로 바로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막 돌려서 들으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냥 아니면 아니고 기면 그렇게 되더라고. 자, 행정입법 뭐냐 한번 봐봐요. 이런 얘기예요. 한번 봐봐. 행정권에 의한 입법이다, 그죠? 입법이다. 이게 다예요. 야, 이거 봤을 때, 어우, 신기하다. 행정입법을 저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니, 뭐, 전율이 흐르네, 이런 거 없죠. 잠오죠, 솔직히 말해서. 뭐, 행정입법 설명하면서 행정권에 의한 입법이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면 막 표정들이 다 실망한 표정들이에요. 그래서 막 다들 표정이, 그따위 거 달겠다고 내가 등록금 내고 여기 앉아있겠냐. 뭐 좀 신기한 거 한번 얘기해봐. 이런, 압박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냐. 나름대로 좀 돌아서 눈치를 보면서 행정권 대신에요. 행정을 가진 게 행정 주체에 의한 이렇게 해도 돼요 하면 뭐 힘들어합니다. 당연하지 뭐. 행정권 행정 주체 가지지 누가 가시겠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해. 이거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행정기관에 의한 이건 어떨까요? 왜냐하면 행정 주체가 하지만은 행정 주체를 구성하는 부분이 이런 행정기관이 하니까 행정기관이 하면 그게 그것이 뭐 맞아. 말을 얼마든지 바꾸어 넣을 수 있어. 두 번째가 이제 입법이란 말 나왔잖아요. 입법은 뭐냐면 법을 제정하는 작용이다. 맞아. 근데 법이 뭐냐 이거야. 법이 뭐가 법이냐 할 때 법은 일반적 또는요 이러한 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이다. 세운다. 정립. 정해서 세운다는 말을 써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규범을 오늘 기준을 세운다. 기준이 눈에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런 규범적인 것들은 세운다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서 입법한다 이것들이죠. 다죠. 이거보다 더 이상 그래서 이건 다양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을 변전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해놓고 가만히 보니까 첫째로 이거 성질 따져보면 우리가 배웠는 걸 한번 배웠으니까 한번 써보면 볼까요? 옛날에 1편에서요 1장 3절에서 행정의 의 공부할 때가 있는데 그때 형식적 의미의 실질적 의미의 이런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형식적 의미로 봤을 때 이는 뭘로 볼 수 있느냐 한데 행정기관에 의한 거잖아요. 행정기관에 의한 것이니까 형식적 의미는 바로 뭐냐면 행정작용이죠. 그런데 내용은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질적 의미에서는 입법이죠. 자, 이런 작용을 원래 뭐라고 부르냐면 자, 형식하고 실질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데 입법은 입법인데 조금 끌적지근한 입법에 준하는 입법에 버금가는 이런 거라고 하죠. 그래서 입법이라고 볼 수 있는 이건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준입법이라고 그래요. 과지, 그죠? 영어에서 과지, 그죠? 그래서 과지라는 말 쓰죠? 준입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름을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자주 쓰는 건다고 자주 나오지도 않는데 한 번씩 이야기하면 생소하면 안 돼요. 근데 또 이거 뭐냐? 더 웃기는 거는 요거는 이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의회가 지정한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의회가 지정했고 헌법 다음에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규범의 이름을 법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이름을 붙이겠냐면 명령이라고 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행정법을 보고 명령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신라 때 왕이 있잖아요. 어느 왕입니까? 율령을 반포하고 나오죠. 율령을 반포하고 나오죠. 이 율령을 반포할 때 율령이 뭔지 아세요? 율령은요 우리나라식으로 마음대로 바꾸신 말이 아니에요. 율 따로 있고 영 따로 있어요. 동양의 규범은 4가지가 있어요. 동양에서 법의 그 당시에 우리 동양의 고대 시대에는 법의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율령, 격식. 지금도 격식을 차려서 이런 말 쓰잖아요. 그거는 법도에 맞게라는 뜻입니다. 법에서 정해진 대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율령은 뭐냐면 형사예요.
형법과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범죄와 형벌에 관련된 법들을 얘기합니다. 영은 바로 뭐냐? 행정법을 얘기합니다. 격식은 요새로 치면 행정규칙에 해당되는 걸 얘기해요. 율령격식이 있는데요. 그래서 명령인데, 이렇게 옛날에 이런 말 썼어요. 행정과제가 명령이다 하는데, 아까 전에 법률이라는 이름이 참 좋잖아요. 근데 법률을 보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니까 얘들은 뭐냐?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라 가지고 실질적 법률이라고 말 써요. 이게 좀 마음에 거슬려요. 그죠? 좀 찝찝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잘 안 쓰니까 옛날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한 10년 됐나?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틀리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 여기인데. 자, 이렇게 해놓고 가만히 보니까, 자, 행정입법이란 말은 이제 뭐냐? 행정이란 말화가 입법이 행정과 입법이 아니고 한 개의 덩어리가 돼가지고 하나의 단어로 딱 붙어버렸어. 그죠? 자, 그럼 행정입법 보시는데 나는 지금 행정입법을 잘 안 쳐다보면서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이유 아시죠? 그죠? 행정입법은 뭐예요? 불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저는 부끄러워서 있지만 안 쳐다보는 거, 여러분들 뭐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도덕적으로 좀 뭐라 할까 굉장히 개방적인 분들이고 좋게 얘기해서 저는 아주 뭐랄까 보수적이고 소심해서 이거 쳐다보지를 못해요. 부끄러워서 못 봐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등들이 이거 안 보이면 이거 안 보고 이렇게 외면하면서 강의하잖아요. 왜요? 행정입법 자체는 이건 불륜이거든요. 왜 불륜이 뭐예요? 규범을 위반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결합이 있는데 남녀 간의 결합이 규범이나 가치에 위배되는, 사회적 가치에 위배되는 그런 규범, 우리가 그걸 보고 그런 결합을 불륜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불륜이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뭐예요? 최고의 법이 헌법이고요. 헌법, 오보다 헌법이 뭐냐면 대한민국 헌법에 기본 원리 또는 기본 질서가 있거든요. 기본 제도가 있는데 기본 원리에 뭐가 있습니까? 권력 분립의 원리가 있어. 권력 분립은요, 몽테스키가 그렇게 강조한 게 뭐냐면 권력 세 개 중에 어느 두 개가 결합돼가지고 한 사람 수중이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다. 이런 식으로 몽테스키는 되게 강조해요. 막 부의 정신에 보면요, 이 노인네가 막 그거는 너무 반복하니까 좀 지겨워요. 나중에 막 노인네가 늙어서 책을 썼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겹거든요. 근데 이거 행정과 입법이 들어붙어야 되냐 이거. 그래서 이거는요, 딱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요. 문제점이 뭐냐? 딱 보이죠? 뭐냐면 권력 분립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권력 분립에 문제가 있다. 왜? 왜 입법권을,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개념을 왜 행정부를 따로 만든 이유가 없고, 권력을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해가지고 따로 각각 분장시켜서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가져오려고 한 건데, 지금 두 개가 떡이 돼버리면 이해가 안 되죠. 더더욱이나 권력 분립은 우리나라 어떤 제도 중에서 시시한 제도 또는 별 가치가 없는 내용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의 가치고 대한민국의 구성 원리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문제가 있는 이거를 문제가 있다고 행정법을 안 할 거냐? 왜 하느냐? 그죠? 문제가 있으면 안 하면 되잖아. 행정법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좋다 그러면 국회가 다 법률을 여기다 다 만들든지 뭐. 그러면 문제 안 하면 되잖아.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데 뭐 굳이 뭐 하려고 문제 있는데 해. 근데 문제 있는데 왜 합니까? 하는 이유가 공무원 되는 데는 문제 없어요. 문제 있죠. 뭐 공부하는 것도 지겨워 죽겠고 말이죠. 건강도 나빠지고 특히 체형도 나빠지잖아요. 안 그래도 나쁜 체형, 안 그래도 막 엉덩이 더 커지고 막 이래 됩니다. 어깨는 더 좁아지고 막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다행이죠. 손해볼 것도 없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럼 왜 하느냐 이거야. 한번 봐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거야. 자, 국회가 법률을 제정한다. 그럼 과거에 뭐냐면 법률에서는 한 나라의 제도의 근간이 되고 그 나라 삶의 터전이 되는 기반이 되잖아요. 이게 흔들리면 큰일 나니까 법은 자주 바뀌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러면 있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말이지 기근이 생겨가지고 농산물이 폭등을 해버려. 농산물이 폭등하면 누가 굶죠? 가난한 나라 사람이 다 굶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쌀 나옵니다. 쌀 나오더라도 그 쌀들이 다 뭐냐? 부자 나라로 다 수출되거든요. 왜냐면 돈 많이 주겠다는데 뭐. 그 상인들이 그 쌀을 갖고 있잖아요. 가난한 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이 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부자들이 또는 회사가 또는 상인들이 그 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은 언제나 나갈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옛날에 뭐 우리가 조선시대 때 왜 세견선 문제가 왜 있었겠어? 단순한 시장에 맡겨놓으면 외놈들이 그냥 뺏어갔어? 그게 아니고 사실은 바꿔갔잖아.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 쌀이 나가버리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공물의 공급에 문제가 오니까 하는 거잖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걸 통제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생겼을 때 국회 소집할 때 그냥 소집됩니까? 뭐 20일 동안 시간을 줘야 되고 뭐 공고를 하고 여야가 합의를 봐가지고 국회의장이 공지를 한 다음에 사무총장이 공지를 한 다음에 또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또 위원회가 열리고 그 다음에 총회 안건이 부의되고 안건 부의되고서 오늘 안건 부의가 내일 처리합니까? 안 하잖아요. 또 그 기간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축제실 들어가고요. 또 3번 삼독하고요. 복잡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뭐냐면 그 완성돼 봤자 다시 또 또 대통령한테 가게 되면 대통령이 이거잖아요. 그런 사이에 날 새뿌립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소급법 원칙 허용 안 되잖아요. 날 새니까 오늘 와서 있잖아요. 더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 만약에 의료에 대해서인데 잘 알겠지만은 의료에 대해서 만약 이러한 의료보험 행정에 있어서 전문가 누굴까? 국회의원일까? 아니라고. 의료보험행정만 예를 들면 5급부터 30명은 다루는 공무원들이 있어. 전문가들이 있으나 행정공무원이 있는 거야.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공무원들이 빠삭해. 전문가야. 근데 얘들은 입법에 전혀 참여를 못한다? 그것도 곤란해. 더더욱이나 만약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수출 수입을 국가가 통제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통제하는데 말 안 들으면 혼을 내줘야 되겠죠. 그러면 말 듣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범죄 규정을 둡니다. 즉 수출 수입에 대해서 금지명령 위반죄라는 죄를 만들어 놔요. 그러면 수출할 때 근데 문제는 그 언어 위반이 할 때 그럼 금지명령 위반죄 자체는 그 법률을 만들어 놓는데 그러면 수출하고 수입하는 품목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출하고 수입하는 품목을 어떻게 정할 거냐? 그거는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아주 전에 보니까 담당 국장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한 몇천 건 될 거라고. 근데 자기도 파악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맨날 바뀌니까. 그러면 법을 있잖아요. 그때부터 새로 만들고 해. 곤란하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권력 분립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되죠. 그래서 이런 한마디로 행정입법을 첫째는 뭐냐면은 근데 방금처럼 행정입법이 필요는 하단 말이에요. 행정입법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행정입법이 필요는 한데 필요하단 말이지. 그러면 필요하다 이거죠. 필요한데 그 필요성이죠. 그럼 어떻게 필요하냐 할 때 이제 이런저런 얘기 되는데 첫째로 필요한 게 방금처럼 봤을 때 위기죠. 이러한 위기국가. 오늘날 위기국가가 상시화되고 있잖아요. 갑자기 석유가 안 들어와도 우리는 위기예요. 원자로 하나만 터져도 위기가 되는 거고요.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있잖아요. 우리하고 상관없이 미국에서 밀 생산이 안 됐다. 흉작이 났다. 그럼 끝이야. 그러면 모든 가격이 다 폭등해버려. 미국에서 농산물이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다 미국의 농산물 먹고 살거든.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미국의 농산물하고 수비를 먹고 살아. 다른 거 없어. 돼지고기도 다 우리가 소 키우는데 다 미국의 농산물로 다 소 키우고 미국의 농산물로 다 키우고 미국의 농산물로 돼지고기 만들고 있거든. 말이 우리나라 축산이 우리나라 축산 아니야 지금. 나머지 우리 가끔 가다가 호박 같은 거 다 나잖아요. 겨울에 나는 호박 따라 수기 먹고 크는 거야. 수기 없으면 그거 못 키워. 수기가 오르면 호박값 같이 올라가. 얼굴이 호박인 거 말고 하여튼간에 그런 거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위기국가인데 이러한 위기국가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러한 탄력적인 또는 이러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거야.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방금처럼 법률로는 이걸 감당을 못할 거다 이거야. 두 번째가 뭐냐면 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제 행정공무원에게 이러한 전문적 또는 이러한 기술적인 입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사실은 또 하나 이런 문제도 있어요. 오늘날 실질적인 권력 분립. 우리가 권력 분립할 때 권력을 입법권은 의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눴을 때 그걸로 끝이냐? 아니잖아요.
새누리당 또는 한나라당 같은 거는 이명박이가 행정부 장악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뭡니까? 새누리당이 또 뭐냐? 의회를 장악하고, 당연히 뭡니까? 의회에서 제정되는,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이명박이 쪽에서 하게 되는 대법관들 다, 걔들이 다 주물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법관들 보면 전부 시원찮은 놈들이 대법관 나와 설치잖아요. 뭐, 위장전입에다가 다운 계약서 이런 거는 기본이야. 미국 같으면 그거 바로 출장행위야. 근데 우리나라는 다 장관행위라고, 다. 대법관행위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 필요는 하단 말이야. 필요는 한데 볼 때 무슨 걸려하고 부딪히는 거 있다?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제 보통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문제가 부딪히면, 뭐 문제가 있다. 그럼 안 되네, 뭐. 때려치우지, 뭐. 이게 제일 나쁜 태도라고 생각해요. 공부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했다가, 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에이, 그럼 때려치우자. 이런 나오는 게 제일 나쁘죠. 그게 뭐냐? 제일 좋은 거는 뭐냐? 행정위법할 때. 그러면 하긴 하는데, 그럼 어떻게 권력분립하고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 없을까를 연구해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의회 기분 안 나쁘게 하고, 권력분립의 정신 안 해치면서도 행정위법하는 방법이 없을까? 있다는 말이지. 그건 뭐냐면, 조화를 이루는 방법은, 그건 뭐냐면, 행정위법을 하지만은, 예를 들면요, 이거는 의회죠. 의회에 의한 입법권이죠. 이런 법률. 의회의 법률에 의한. 의회가 있잖아. 자기들이 마음이 내셔가지고 법률에 의한 입법권,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이러한 입법권의 위임. 즉, 의회가 있잖아요. 내 권한 맞는데, 내 권한인데 뚝 떼가지고 이건 잊을 테니까 이 범위 안에서 네가 한번 해봐. 그래서 이 위임을 받아서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 거야. 위임을 받는데, 위임이라는 것은 뭐냐? 상하의 관계가 형성돼. 권한을 줄 때는, 주고받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상하가 되는데, 하위가 되게 되는 거야. 받는 쪽은. 위임을 받았으니까 하위가 되겠죠. 이런 걸 뭐냐면, 위임명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위임명령을 하면 어떨 거냐.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행정과 맞는 법은 그 효력이 법률하고 맞먹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아니고 어디까지나 법률보다 한 수 아래 놀겠습니다. 그래서 종속명령이라. 그래서 다시 좀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 때는요,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법률의 형식을 하고, 즉 행정부와 행정부의 경우는 이러한 행정부의 형식은 원칙 법률을 하지만 예외적으로는, 이 예외라는 것은 뭐냐면, 위임을 받았을 때는 뭐냐면 명령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 조화를 이루지 않겠느냐 했던 거죠. 했는데 기억나세요? 그러면 그래서 위임을 받아서 명령하면 안 좋겠나. 그리고 특별한 말 안 해도 뭐 당연하지만은 그 위임은 어디까지나 의회가 법률로 그 범위를 정해주겠지. 그럼 그 안에서 이루어지겠지 했는데, 잘 알다시피 나치 시대 때 지금은 포괄적 위임을 했죠. 포괄적 위임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지금은 포괄적 위임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까지도 좀 공부를 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 행정위법 전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자, 이게 행정위법에 대한 얘기인데, 두 번째 명령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해보죠. 자, 기본적인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나서 다시 또 세부적인 내용 달아갈게요. 보다시피는 전체적인 체계를 잡았고요. 행정위법 다시 들어갑니다. 행정부가 제정한 법이 있을 때, 행정부가 일반적으로 추상적 규범을 정립했을 때 그걸 다르게 뭐라고 하냐?
명령이라고도 한다. 좀 헷갈려, 그죠? 왜 헷갈리냐면 강학상의 용어로서의 명령은 행정 입법을 얘기합니다. 연습이 좀 덜 돼 있죠. 왜 마음에 싹 안 오냐면 내 걸 못 버려서 그래요. 명령은요, 사실은 나중에 행정에서 하명도 있어요. 일반적인 명령은 뭐 상관이 뭐 부하보고 지에 가서 뭐 예를 들면 500원 주면서 저쪽에 가서 그 소주하고 맥주하고 그 다음에 안주하고 다 사오고 남는 뭐 500원 남겨와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 명령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학문적인 명령은 이거예요. 흔히 하는 행정입법인데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게 뭐냐면 전에 규범 공부한 적 있어요. 규범이 있는데 그런 규범 중에서 국가의 공권력에서 강제되는 규범을 법이라 그러고 그런 그 강제력 있는 규범 중에서도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뭐니 해도 국민의 기본권하고 관련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규범을 법규라고 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딱 쳐다보면 나는 이번에 이제 어떤 그 모임에 갔을 때 뭐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모임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굉장히 돈을 잘 버신 분이 있어요. 잘 버셔가지고 잘 나가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그 자기는 사업을 그만두고 한 몇백억 되는 돈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는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이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사업에 실패했고. 근데 이제 그 가만히 보니까 뭐냐 하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냥 술 먹고 이야기하다가 뭐 예를 들면 딴 이야기 하는 과정이야. 근데 뭐냐면 딱 자기가 면접 볼 때 딱 보면 알잖아요. 정말 내한테 덕 보이지 돈 벌어줄 놈인지 돈 안 벌어줄 놈인지 안다는 거야. 나는 수많은 면접을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 관점이 틀려먹은 거야 나는. CEO로서의 관점이 완전히 틀려먹었으니까 실패하는 건 당연하다. 처음에 실수로 굉장히 크게 성공했는데 그거는 실수인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런 거야.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법이 있을 때 저걸로 말이야 내 국민의 기본권 제한할 수 있을까? 또 만약에 저거 위반하게 되면 나중에 소송할 때 법관의 재판의 근거규범 즉 재판규범성이 있을까? 하는 게 제일 관심이잖아. 장사들이 딱 들어왔을 때 저거 내 물건 사러 온 놈인지 놀러 온 놈인지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돈 낼 놈인지 안 낼 놈인지 이게 중요하잖아. 그죠? 그거하고 똑같아. 그게 뭐냐면 이런 명령도 하나의 규범이니까 행정과 재정법이니까 여기서 관심 가지는 게 뭐냐면 출발점이 요 자체가 규범이 다 법규성이 있는 게 아니니까 요 자체가 이런 법규로서의 성질입니다. 이런 법규성이 있나 없나 요건 거야. 그래서 명령 중에서 뭐 규범이라고 다 법규성이 있는 거 아니니까 법규성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을 구별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 한번 봐요. 그러면 법규성이 있는 명령도 있고 법규성이 없는 명령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법규성이 있는 명령을 뭐라 그래요? 이름을 뭐라 붙일까요? 한 학자야. 강학성이 뭐야? 법규 명령을 붙인 거야. 자연스럽지 뭐. 아니 다른 아무 이유가 없어. 독일 사람들이 붙였는데 독일 사람이나 우리 사람이나 다른 점 많이 있겠죠. 그러나 공통적으로 뭐냐? 인간입니다. 기본적으로. 또 독일은 우리하고 말이 비슷합니다. 영국은 말이죠. 우리가 영국 말은 뭐 오버 더 가고 해가지고 이렇게 말이 이어지면은 뭐 중간에 끼어잖아요. 독일 말은 쫙 이걸 돼요. 그냥 법규 명령하면 그냥 그대로 쭉 붙여놔요. 독일어 단어 보면 쫙 붙잖아요. 여기는 뭐 영국 같으면은 뭐 만약에 예를 들면은 뭐 스프링 오버로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개체는 레이처 커벨렌 이렇게 나오니까 쭉쭉 연결시켜. 뭐 그때는 한참 연결시켜가지고 어디서 연결되는가 우리는 끊어봐야 돼. 우리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간이 어딘지 끊어봐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있는데 이걸 보고 뭐냐면 법규성 있는 명령을 뭐라고 하냐? 법규 명령을 하게 됐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뭐냐? 중요한데 이런 부분 자체는 우리가 뭐냐면 강학상의 분류야. 즉 학자들의 분류야. 우리가 실제 우리나라 법에서 법규 명령이라는 말은 없어. 다만 행정부가 제정한 법의 이름이 다양한데 대통령령, 부령, 시행령, 시행규칙 다양한데 문제는 그 중에서 학자들이 분류할 때 요거는 법규성 있는 부류 없는 거 이렇게 할 때 그 말 대신에 쓰는 말이 법규 명령이고요. 이거는 그냥 강학상이고 이거는 다르게 하면 성질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법규성이 없어.
그러니까 법규성이 없다. 대외적 구성이 없다. 법규성이 뭐야? 대외적 구성인데 국민에 대한 구성이 없대. 그럼 뭐 구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 구성이 있냐? 저 집 안에서는 큰 소리 치는 놈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행정규칙. 행정부 내부에서 공무원들을 구성하는. 그건 뭐냐? 그 옛날에 일반 권력 관계. 이게 특별 권력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냐? 없는 것을 이름을 행정규칙이라고 하게 되었다. 다예요. 이제 과거 한때는요, 이걸 보고 행정명령이라고 됐습니다. 행정부 안에서만 통하는 명령이니까 행정명령이라는 말도 썼고, 지금도 저 판례가 남아 있습니다. 학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꼭 어느 게 정답이다. 이건 없습니다. 실정법상 용어 아닙니다. 자,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전에 봤지만은 행정입법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전에 2편 2장이 바로 법규명령, 2편 3장이 행정규칙. 이러면 이야기 끝나는 거예요. 행정법이 다거든. 그럼 이제 지금부터 남아있는 거는 이 세세한 이게 뭔가 하는 성질을 이야기하는데, 성질을 뭐 이야기할 게 있나? 다 얘기했는데 뭐. 행정부가 제정한 법 중에서 일반적 주장적 규범 중에서 법규성이 있는 거 법규명령, 없는 거 행정규칙이요. 설명 다 했어. 근데 법규가 뭐냐? 이미 설명해서 옛날에 법률에 법규 창조할 때, 법조할 때 다 설명했기 때문에 얘기 끝 하면 되지만, 문제는 너무 빨리 가면 너무 일찍 마치니까 여러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시간 끌려고 얘기하는 거야. 한번 봐. 다시 보자. 그럼 법규명령이란 말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일반적 주장적 구성인데, 한마디로 뭐냐? 이런 법규성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법규성이 있다는 말 뜻이 뭐죠?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이 말을 바꿀 때 국민의 권리 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권익이 하답니다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이 말도 같은 뜻입니다. 이 말이 그 말이죠. 같은 뜻이에요. 권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느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말은 뭐냐?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말인데요. 기본권이 뭐예요? 기본적인 권리죠. 물론 맞아요. 기본권이 뭐예요? 규범이에요. 뭡니까? 헌법입니다. 그런데 헌법 13조, 헌법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헌법 14조, 15조, 16조, 17조 다 헌법입니다. 다 뭐냐? 헌법 10조부터 헌법 제37조까지 다 뭐가 있습니까?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이 바로 헌법입니다. 정확히는 기본권은 바로 뭐냐? 헌법의 효력입니다. 그래서 기본권의 효력은 바로 헌법적 구성이 있어요. 최고의 가치에 높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니까. 근데 헌법 안에 보면 기본권이 있고 또 입법권도 있잖아요. 입법권, 통치권은 뭐예요? 기본권하고 입법권하고는 어느 게 위에 있어요? 기본권이 위에 있죠. 왜? 기본권 보장하기 위해서 입법권 인정한 거 아니에요? 통치권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상하이 관계 있는 거야. 그래서 통치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다 뭐냐면, 그거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니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면 통치권은 당연히 제한 가능해요. 통치권을 제한할 수 있으면 기본권 당연히 제한되는 건 아니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통치권인데, 기본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국민이죠. 통치권을 가진 게 누구예요? 국가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때 통치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국가기관에 대한 구성력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쪽 다 구성이 있죠. 즉 이거는요, 구성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죠. 이거는 양면성이라고 표현해요. 이걸 보고 양면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양면성이 있다. 근데 또 하나, 국민의 기본권 제한인데요. 국민의 기본권 제한할 때 국민은 어디에 있어요? 행정부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대외적 구성력이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대외적 구성력이 있다. 그래서 판례에서 대외적 구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이미 끝난 거야. 그거는 법규명령이다 이런 뜻이야. 똑같은 말이야. 꼭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대외적 구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대외적 구성이 있는 거 어디 들어봤어? 그거 뭐야? 일반 권력관계, 일반 통치권인데, 아 이거는 똑같아. 이건 모든 국민을 구성하는 거죠. 근데 국가기관을 구성하는데, 그럼 국가기관에 어떤 거 있을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있는데,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이 있는데, 자 봐요. 이 중에서 사법기관을 구성한다는 것은 법관을 구성한다는 건데, 법관은 좀 약간 특이한 위치에 있어. 뭐냐면 법관은 재판할 때 어느 정도 굉장히 재량이 많거든.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근데 헌법시험 문제에서 법관은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이 문장 맞느냐? 답 틀렸답니다. 뭐냐면 법관은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거 맞는데
그럼 비양심 따라 재판하는 그거 아니고 법관은 양심 따라 재판하는 거 맞는데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개인의 자기의 양심이 아니고 헌법과 법률의 제한을 받는 직업적 양심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뭐냐면 사법은 바로 뭐냐? 만약에 이 법이 있잖아요. 재판 시에 법관을 구속할 수 있는 규범이라는 것은 재판 규범성이라고 해요. 왜? 다른 거는 뭐 따로 이야기 안 하면서 왜 사법은 재판 규범성이라는 말을 쓰느냐 하면 그거는 이런 뜻이에요. 모든 법적인 분쟁은 최종적으로 어디 갑니까? 사법으로 가죠. 사법부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재판 규범성이라는 말은 원래 법관을 구속하는 뜻이지 법규성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 범위가 똑같아. 근데 문제는 그러면요 이제 사법하고 행정은 구속되는데 입법은요 구속이 안 되지. 정확하게는 원칙적으로 구속 안 되지. 왜? 입법은 처음에 이 권력이 있었냐? 의회에서 왔거든. 의회로부터 받은 권력이 의회를 거꾸로 구속하면 안 되잖아요. 상하이 관계 있으니까 안 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있는데 그건 나중에 봅시다. 독립명령. 그래서 한마디로 뭘까? 법률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종속명령은 안 됩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행정입법은 종속명령이 원칙이죠. 아까 전에 권력분리하고 조화를 이루려면. 그런데 예외적으로 독립명령이 있는데 독립명령의 경우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계속합니다. 그러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그러면 어떤 행정부가 한 작용이잖아요. 법규명령을 제정하는 것도 행정부가 한 작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행정부가 행정작용을 하는데 그 행정작용을 하게 됐을 때 국민의 기본권을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구속할 수 있대요. 국민의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런 내용인 경우에 이런 행정작용을 할 때 법률에 의한 수권, 즉 법률 위반이 원칙이 있을 때 법률에 의한 수권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되겠을 것 같아요? 받아야 되겠죠, 이거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요, 법률 위반가 적용되느냐? 이런 얘기죠. 법률의 근거를 왜 하느냐? 요하지. 그럼 이때의 법률의 근거는 뭐겠어요? 법률의 수권을 받을 때 이때의 수권은 개별적이거나 구체적 수권이겠어요? 아니면 포괄적 수권이겠어요? 당연히 개별적이고 구체적 수권, 즉 범위를 정해서 꼭 집어서 이거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뭐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수권을 요한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 봐봐요. 이러한 법규명령에서 법규명령을 만약에 위반했다. 그럼 이러한 법규명령을 위반해가지고 행정작용에서 제일 중요한 작용인 권력적인 공법행위, 즉 행정행위적 처분을 했다. 그럼 이러한 위반한 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법규명령은 법규성이 있는 건데 법적 구성을 받는 건데 행정부가 법에 위반되게 그렇게 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의 법적인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기는 위반한 거지 뭐. 그렇죠? 그럼 이런 위반 처분에서 소송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관심 있는 게 그거잖아요? 사법심사 가능합니까? 사법심사라는 말은 좀 넓게 얘기하는 거죠. 좁게는 행정소송에 가깝지요. 그러나 국가배상도 포함될 수도 있지요. 어쨌든 간에 그 잘못된 위반 행정작용이는 국가에 대해서 통제하는 수단이면 분명한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나오는 거지. 또 하나 더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법규명령이 제정됐다. 이거는요, 실제로 모든 국민을 구속하잖아요. 구속하는데 이런 경우, 이거 만약 할 때, 만약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이건 하나의 법령으로서 공포. 법령이고는 효력의 발생에 공포를 요하는 공표 말고 공포. 법령이고는 공포를 요하느냐? 요하겠어요? 요하겠어요? 요하지, 당연히. 공포를 요한다. 이거 대외적으로 왜? 일반 국민이, 아시아 이거야. 법규명령이니까. 그래서 요하느냐? 요한다 이거지. 밑에 거는 반대 말이지. 반전도 없어, 별. 행정규칙이 없냐? 법규성이 없는 걸 행정규칙을. 나중에 예외적으로 하는 그거는요, 특별한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행정규칙이요, 아마 내 생각으로는 수천억 개가 있었어요. 왜? 지시까지 다 포함되니까. 그 중에서 지금 판례가 인정되는 게 몇 개 있어요? 20개 안 되거든요. 100개 안 되거든요. 수천억 분의 100 하면요, 수학적으로는 의미 없는 숫자가 돼요. 0에 접근하는 거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지금. 근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요, 이런 한마디로 뭐냐, 국민을 구속하느냐? 국민의 구성이 없어요. 즉 대외적 구성이 없어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구성이 없어요. 근데 국가기관에 대한 구성이 있느냐? 국가기관은 좀 얘기해 봐야 돼요. 잠깐 봅시다. 입법권, 이거는 구성 물론 못해요. 지가 택도 없죠? 그 다음에 사법권 구성 못해요. 재판경호성 없어요. 근데 문제는 행정부인데
행정부는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행정부에는 행정규칙을 만드는 높은 놈도 있고, 그 밑에 쫄따구도 있는데, 행정규칙을 만드는 걸 때 명령을 발한다고 하죠. 발령기관인데, 발령기관은 구속하지 않아요. 발령기관은 지가 하는 행정규칙에 위반될 수 있어요. 근데, 쫄따구 이라는 수명기관은 구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장관은요, 지가 만든 불령에 위반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요, 행정에서는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만약에, 국토해양부 장관이, 자기가 만약에 건설에 대한 허가에 대한 기준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했는데, 자기가 위반돼. 그럼 자기도 구속돼. 지가 그 법령을 바꾸지 않은 한에서는 지도 구속되는 거지. 지가 했는 처분이 지가 만든 법에 위반될 때 당연히 위법이고 취소가 될 사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발령기관도 구속하고, 발령행정이 된다. 그냥 발령을 할게요. 발령기관도 구속하고, 수명기관, 쫄따구들, 명령을 받는 것도 구속한다. 이래저래 양면성이에요. 이거는요, 한쪽이니까 편면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쪽, 일면성이라는 말을 써도 되고요. 한쪽이니까 편면성을 가진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대외적 구성이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있느냐? 이것도죠. 행정규칙이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자, 국민의 기본권 제한 안 한대요. 그러면요, 법률 위반 필요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법률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야. 나중에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에 대해서 법규성을 인정할 때 왜 그 근거를 그렇게 까다롭게 이해하고 왜 판례를, 긴 판례가 나오느냐 하면, 그게 이렇게 예매하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또 행정규칙에서 법규성이 있는 것은 어떤 거냐라고 판례를 묻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야. 근데 위반한 책은 어떻게 되냐? 법규성이 없는 법을 위반했어요. 아무 내용도 없는 거죠. 적법합니다. 부당 아니에요. 옛날에 시험에서 위법, 부당 나온 적도 있고요. 무효 취소 나온 적도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 그냥 적법이고 위법이에요. 3자 가능하냐? 법을 위반 안 했는데 어떻게 국가가 사법부가 개입해요? 못하지. 공포? 필요 없지. 그래서 행정적 공포를 요하지 않아. 단지 그 명령을 받는 공무원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공무원에게 도달할 필요는 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의 발생 요건에 도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행정규칙은 왜 그러냐? 행정부 내부에서 자기들 공무원에게 일반적인 지시를 해내리는 거야.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것도 있어. 세무상이. 자, 세금 부과할 때, 세금을 부과할 때 사실 세법에서 뭐 세율 같은 거 나오겠죠. 기본적인 다 잡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뭐 재산세가 있다. 그럼 재산세가 있을 때 이 재산에 이게 포함됩니까? 이번에 자동차세가 있단 말이야. 자동차세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동차 가격에 따라 나오거든. 비싼 자동차 많이 나오고 싼 자동차 적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마티즈 같은 경우, 그럼 실제로는 자동차 할 때는 자동차 가격 할 때 자동차의 어떤 차체는 물론이고 자동차적인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진 붙는 건 다 포함되잖아요. 마티즈 1억짜리 있는 거 아세요? 있거든요. 몰라요? 카메니아들 보면 나오는데 참 그 별 사람 다 많아. 제가 마티즈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요. 뭐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런 마티즈에다가 이렇게 내가지고 밖에 이따만한 거 달아요. 이렇게. 이런 놈들 있어요. 이렇게. 튜닝을 해가지고 1억짜리겠어 진짜. 그럼 사실 1억이잖아 이거. 전환제 가격이 1억이니까 이거는 1억치를 부과해야 되는데 이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래도 오디오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막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사실은 우리나라는 안 쳐다보지. 주로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출고 가격만 가지고 조사하고 말지. 왜? 일일이 조사하기 귀찮으니까. 그러나 원래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자기 오디오 포함되니까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러면 다 그리고 너희들이 세무공무원 보고 국세청장이 너희들 이거 부과할 때 요거는 집어넣고 저건 집어넣지 마라 이렇게 기준을 다 만들어줘. 그럼 그런 기준을 만들어줬을 때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은 누가 받느냐? 당연히 세무공무원이 받지. 왜냐면 조세를 부과하는 건 세무공무원이 국민이 아니니까 부과하는 거는 부과받는 거지 국민은.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내부적으로 이거 하지 말했는데 세무공무원 위반했어. 즉 내부적으로 행정규칙에 위반돼 가지고 이만한테 부과하게 되면 위반 누가 합니까? 세무공무원이 했는데 손해는 누가 봐요? 피해는 누가 봐요? 국민이 보는 수도 있는 거잖아.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잘 없는 경우입니다. 근데 뭐 선생님은 참 억울하게 됐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잘 없는 일인데 됐으니까 안 됐습니다. 그냥 넘어가시죠. 되겠어요? 안 되지. 교통사고 그럼 맨날 힘드세요? 선생님이 재수 없네요. 그게 뭐 그냥 넘어갑시다. 안 되지. 분명히 이거는 대외적 구성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간접적으로 대외적 구성이 있는 것처럼 돼버린 거야. 근데 구제를 받으려고 하니까 구제가 안 된대. 왜 안 됩니까? 하고 올라가니까 법규성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그럼 이걸 또 고치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이런 행정규칙에 대해서 이제 종래는요, 과거에는 무조건 법규성 인정 못해. 왜? 행정규칙이라는 게 있고 나서 우리가 그 성질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학문적인 개념으로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는 걸 행정규칙이 되는데 행정규칙이랑 법규성 인정된다 하면 뭐 말이 돼? 말이야 모순이지. 이 생각한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행정규칙은 무조건 비법규성서, 법규성 인정 못한다 이래 갔는데 문제는 현실의 세계에서는 계속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뭐냐, 현재의 통설은 뭐냐면 바뀐 거 아니야. 현재 통설은 법규성설이야. 그럼 완전히 바뀌어서 법규성 인정한다는 얘기냐? 그러면 행정규칙이라는 말을 만들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법규성설은 원칙적으로 뭐냐, 법규성 없어. 비법규인데 예외적으로 법규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 왜? 아까 전에 그런 권리 때문에 저런 제도 인정하는데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것은 법에서 문제 안 되잖아요. 뭐 닥터하우스라는 그런 의료 영화가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들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진료하니까 정상이네요. 그러면 드라마가 되겠어? 이야기할 게 없는 거지, 작가가. 그리고 행정적인 것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것도 실은 안 나오진 않지만 정상적인 것보다는 뭐냐? 바로 예외적인 제도 부분. 그럼 예외가 인정되는 게 어떤 것이 있으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예외를 인정하니 하는 문제가 핵심이 되겠죠. 그게 이제 나중에 행정 규칙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지금 방금 이 줄거리예요. 이 줄거리가 변함이 없어요. 이 줄거리에서 이제 좀 더 살을 상세히 붙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일들이에요. 좀 쉬었다 계속 하죠.